안녕하세요. 하나쌤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간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의 일반적인 특성, 첫 번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신장 및 체중에서 우리 남자아이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3.4kg 정도 태어나고요. 여자아이는 약 평균적으로 3.2kg 정도의 체중으로 태어나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출생 시 몸무게의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출생 시 3배 정도의 몸무게가 되겠다. 그리고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출생 후 3, 4일이 되었을 때 생리적인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태어났을 때 체중의 약 5에서 10% 정도 소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의 체중이 회복되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그 엄마한테부터 공급을 받던 호르몬이 중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분 공급도 억제되고 대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태어났을 때의 체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소실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리적인 체중 감소라고 한다. 그래서 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적인 것이 아니라서 특별하게 크게 처치를 해줄 필요는 없지만 태어났을 때보다 체중의 5에서 10% 정도 소실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생리적 체중 감소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에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천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천문과 소천문이 있는데 대천문은 양측의 두 전골과 전두골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형이고요. 그리고 대변 가리기랑 비슷한 시기인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에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대천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으로 있는 소천문은 두전골과 후두골 머리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고요. 생후 6, 8주 이내에 폐쇄가 된다. 그래서 대천문은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닫히게 되겠고요. 삼각형 모양의 소천문은 생후 6에서 8주 이내에 폐쇄가 되겠습니다. 신체적인 특징 중에서 이제 우리 머리 쪽에 나타나는 대천문, 소천문, 천문에 대해서 봤는데 이 천문들은 신생아가 울거나 기침 또는 긴장하거나 두개 내압이 상승하면은 볼록하게 이렇게 팽창되거나 돌출되기도 합니다. 탈수가 되었다 그러면은 함몰이 되겠고요. 뇌압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팽창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생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호흡.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호흡이 되겠는데요. 30회에서 60회, 1분에 30회에서 60회 정도의 호흡을 쉬고 특징적인 건 되게 얕고 불규칙하면서 복식으로 호흡한다. 요게 호흡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근데 특히 이 호흡 유지에 가장 유의를 우리가 신생아한테는 해줘야 되는데 이 호흡이 정상 범위에서 상한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한치에서 약간 벗어나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흥분 상태인지 아니면 울고 난 후의 상태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에 흥분된 상태나 울고 난 후의 상태라면 정상적이니까 그대로 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맥박 보겠습니다. 맥박은 신생아의 정상 맥박수가 120에서 140회 정도 됩니다. 불규칙하고요.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체온, 세 번째로 체온. 체온은 신생아이다 보니까 체온 조절 장치가 완전히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게 보온에 우리가 신생아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온을 신경 써줘야 된다. 정상적인 체온의 범위는 애가로 쟀을 때 36.5도에서 37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압입니다. 혈압. 신생아들의 혈압은 70에서 40 정도 되고요. 최고 혈압은 80에서 90 정도 된다.
신생아의 활력 징후 측정은 안정 여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징후부터 먼저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먼저 측정, 제일 먼저 측정해 준다. 호흡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맥박, 네, 맥박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체온 측정해 준다. 네, 그 다음에 순환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인 황달. 신생아의 약 55에서 75%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후 나타나는 시기가 생후 태어나서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 되면 거의 사라진다, 없어진다. 원인은 간기능 미숙이다. 간기능 미숙. 적혈구가 파괴되면 빌리루빈이라는 게 생성이 되는데요. 이게 간 기능의 미숙으로 간에서 이것들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황달이 발생을 하게 되겠네요. 그것을 우리는 생리적인 황달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핵황달. 이것은 이제 병적 황달이라고 해서 생리적 황달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용혈성 황달이라고도 하고요. 출생 24시간 이내에 시작이 돼요, 이것은. 그래서 병적인 황달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보고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황달은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 되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핵황달, 병적 황달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황달 시에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될 때 광선요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광선을 쬐게 되는데요. 이 광선요법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를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열을 쬐는 거다 보니까 탈수 증상을 좀 관찰을 해줘야 되고요. 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투명한 눈 가리개를 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불투명한데. 그리고 옷을 벗기고 광선을 온 몸에 골고루 쪼여준다. 그래서 골고루 쪼이기 위해서 우리가 체위 변경을 자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눈을 가리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이 광선을 쬐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식기 부위도 가려줍니다. 생식기 부위. 그래서 눈 가려주고 생식기 부위 가려준다. 그 다음에 이제 수유를 하고 있을 때는 광선요법을 중단을 하고 수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선을 쬐는 거기 때문에 구강으로 수분을 좀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오한이 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고체온 발견을 위해서 체온도 측정을 굉장히 자주 해준다. 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 맥박, 체온, 혈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는 복부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위나 복부에서 아이들은 이제 수유를 하게 되면 이 위의 분문 조임금이 잘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토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유를 하고 나면 꼭 트림을 시켜준다. 그리고 탯줄, 제대 절단면은 줄고 변색이 되어서 일주일 정도 6일에서 10일 사이가 되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배설. 신생아가 태어나고 출생 후에 24시간 이내에 처음 보는 변을 우리는 태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지속이 되고요. 특징적인 건 끈적끈적해요. 변 자체가. 그리고 암녹색, 색깔 자체가 진한 녹색을 띠게 되고요. 냄새는 없습니다. 하루가 만약에 지났는데도 이 태변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항문 직장이나 기형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태변 이후에는 이제 생후 4일에서 14일 사이에 녹황색 변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행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면입니다. 수면. 신생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잠을 많이 자죠. 그래서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거의 수면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꽤 긴 시간을 자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면역을 보면은 모체로부터 신생아에게 태반을 통해서 우리 이동된 항체가 있어서 출생 후부터 6개월간은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면역은 이제 항체가 우리 몸에 생겨야 되는데 이 항체를 수동적으로 밖에서 넣어주는 겁니다. 넣어주는 게 수동적으로 넣어주는 건데 자연적으로 항체를 내 몸에 넣어주는 거라서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가 태아에게 가죠. 이것을 이제 자연적으로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항체가 가기 때문에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능동 면역은 항체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항체를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걸 우리가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동 면역은 항체를 만들어진 항체를 내 몸에 넣어주는 거죠. 수동적으로. 이걸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이제 태반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출생 후부터 6개월간은 이 엄마의 태반을 통해서 항체가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면역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후부터는 급격히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이때는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예방접종은 우리가 인공능동면역이라고 합니다. 인공능동면역. 그러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접종을 통해서 항원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에서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내죠.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능동면역이라고 합니다. 능동면역. 하지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내 몸에 항원을 넣어줘서 인공적으로 내 몸의 항체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인공능동면역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탈수열입니다. 탈수열은 분만 2일에서 4일 사이에 신생아에게 발생하는 거고요. 열이 한 40도 정도 오르지만 수분을 공급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체온이 됩니다. 원인은 아이이다 보니까 체중보다 체표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체표 면적이 넓어서 탈수열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분 교환율이 더 높고 세포 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더 높고 신장 자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신장을 유지할 만큼의 이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기 때문에 탈수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탈수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섭취량이 배설량보다 적기 때문에 배설량이 더 많기 때문에 탈수열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에서는 이제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사들이 있습니다. 반사 반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모로 반사인데요. 이 모로 반사는 신생아에게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손가락 이런 것들을 활짝 펴요. 활짝 펴서 팔을 포옹하는 자세. 아이들 왜 놀랐을 때 팔을 쭉 뻗으면서 하는 그 자세. 그 자세를 이제 모로 반사라고 하는데요. 얘는 이제 소실 시기가 3개월 이후에 주로 소실이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특징적인 건 뇌 손상, 그 다음에 2개 내 이상이 있을 때 모로 반사가 없다. 머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모로 반사가 없는 게 특징적이다.
그 다음에 강직목 반사, 긴장성 반사라고도 하고요.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린 쪽에 팔과 다리는 피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4개월 이후에 소실되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잡고 빨고 먹고 하는 거 반사가 이제 순차적으로 없어지게 돼요. 5개월, 6개월, 7개월에 순차적으로 없어져요. 그래서 잡기 반사는 손 안에 어떤 물체를 쥐어주면 우리가 꽉 애기들이 잡는 그 반사가 이제 파악 반사, 잡기 반사인데 5개월 이후에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기 반사. 빨기 반사는 입술에 닿게 되면은 많은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6개월 이후에 소실됩니다. 그 다음에 먹이 찾기 반사. 얘는 입 주변을 자극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죠. 입을 돌리면서 빨려고 찾으려고 하는 반사인데 그거는 이제 7개월 이후에 소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개월 이후에 서서히 소실되고 가장 늦게 소실이 되는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얘는 이제 발바닥을 자극을 시키면 발가락을 쫙 폈다가 다시 오므리는 형태를 보이는 반사 반응입니다. 제일 늦게 발 쪽에 나타나는 반사 반응이 제일 늦게 소실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발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감각 발달은 촉각,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촉각은 출생 시에 가장 발달된 감각이다. 촉각. 그래서 촉각은 입술, 혀, 귀, 이마 여기가 제일 예민한데요. 얼굴 쪽에 다 몰려 있네요. 얼굴 쪽에. 이 얼굴 쪽에 몰려 있는 이 촉각은 출생 시 가장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은 시각은 가장 늦게 발달합니다. 가장 늦게. 그래서 생리적인 사시는 생후 6개월 때까지 나타난 다음에 사라진다. 생리적인 사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처치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각은 3일에서 7일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고 4주가 되면 엄마의 음성을 식별해서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는 미각, 단 것을 좋아하고요. 단 거 좋아하고 쓴 거나 신 거 이런 거는 삼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각, 모유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런 엄마 냄새는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간호도끼에서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하는 걸 어떤 걸 보고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피부 색깔, 호흡, 심장, 박동수, 그 다음에 근긴장도, 반사 반응 이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서 신생아의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아프가 점수라고 합니다. 아프가 점수. 신생아가 어디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거 보는 아프가 점수. 이거는 신생아가 만출하고 나온 다음에 1분, 5분 그리고 5분 후에 5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이 가장 좋은 상태. 그 다음에 7점에서 10점 정도가 되면 양호하다. 하지만 3점 이하가 되면 신속한 치료와 간호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보는 게 신생아의 피부색입니다. 피부색. 몸 전체가 분홍색이다. 그러면 2점이 되겠습니다. 2점. 근데 몸색 전체가 청색이다. 청색증 할 때 우리 그 청색이다. 아니면 창백하다. 그러면 이제 0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호흡 상태입니다. 호흡 상태가 없으면 0점이고요. 힘차게 운다. 그러면 2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박동수, 심장이 잘 뛰나 안 뛰나?
네, 그래서 1분에 100회 이상 잘 뛴다. 잘 뛴다 그러면 2점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심박동수가 없다. 없으면 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근긴장도, 근긴장도 아이가 축 늘어져 있다. 그러면 0점이 되겠고요. 잘 굴곡되어 있다. 근육이 근긴장도가 잘 굴곡되어서 반응을 잘한다. 그러면 2점이 되겠습니다. 2점. 네, 그 다음에 반사반응. 반사반응은 아이의 코에 카테터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면 아이가 재채기를 하거나 카테터를 갖다 대서 재채기를 하거나 이런 반응을 좀 봅니다. 그래서 재채기를 하거나 하면 잘 반응하면 2점을 주고요. 2점을 주고 잘 반응하면 2점을 주고 반사 반응이 없으면 0점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항목별로 해서 5가지를 2점 만점으로 해서 체크를 하면 10점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가장 좋은 상태. 그렇지만 3점 이하다 그러면 신속한 치료와 간호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활력징후 측정. 앞에서도 조금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체온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체온 신생아의 범위는 36.5도에서 37도고요. 체온 조절 기능이 미숙해요. 그래서 출생을 하게 되면 산모의 몸이나 아니면 담요로 보온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신생아는 체온 조절 기능 미숙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생아의 체온 조절은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생아의 병실 온도는 22도에서 26도가 적당하겠고요. 우리 일반적인 환자의 병실 온도보다는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습도도 55에서 65%로 일반적인 병실의 습도 환경보다는 살짝 높게 해줍니다. 살짝 높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은 1분에 120에서 140회가 정상인데요. 맥박도 또한 심장 조절 중추가 미숙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냥 불규칙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지만 규칙적이지 않고 신생아의 맥박은 불규칙적일 수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호흡입니다. 호흡. 신생아에게서는 중요하죠. 호흡. 1분에 30회에서 60회 정도 호흡을 하게 되고요. 복식 호흡을 한다. 복식호흡, 특징적인 건 복식호흡. 그리고 호흡의 깊이, 속도 이런 것들이 불규칙적일 수 있다. 신생아가 그리고 출생을 하게 되면요. 기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신생아가 출생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이 기도 유지, 호흡에 관한 거고요. 그 기도 유지를 위해서 입안의 내용물이나 기도 내 점액을 제거하고 옆으로 눕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 혈압은 40에서 20 그리고 70에서 30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 혈압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좀 낮게 성인보다 좀 많이 낮죠. 그래서 40에서 20, 70에서 3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를 위한 기본 간호 돕기.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호흡의 시작과 유지. 호흡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태어나면서 이제 울게 되죠. 울게 되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데요. 폐가 완전히 확장함으로 혈액의 산소 공급을 울게 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서 만약에 사지가 늘어진 채 반응이 없을 시에는 먼저 호흡부터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호흡곤란 징후가 있는 신생아.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이 올 수 있겠다. 양수 과다증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산모의 양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이 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제왕절개분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여기서는 이제 제왕절개라기보다는 이제 미숙아의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폐포의 발육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태변이 착색되어 분만된 신생아의 경우에는 태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변을 흡입하게 됨으로써 폐렴, 흡인성 폐렴이나 기관지 폐쇄가 발생할 수 있어서 호흡곤란이 또 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40대 산모에게 출생한 신생아, 40대 정도에서 올 수 있는 건 이제 고령 임신이죠. 나이가 많이 있으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임신 중독증 유발이 될 수 있어서 태한테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체온의 유지. 분만 시에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몸에 묻은 이 양수가 증발해서 체온을 상실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이유는 이제 체표 면적이 신생아가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같은 체중이라도 체표 면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열 상실, 열이 뺏기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생아 병실의 온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병실의 온도보다 조금 더 높게 해줍니다. 일반적인 병실의 환경에서 병실 온도가 어느 정도 되죠? 20에서 22도 정도가 됩니다. 그죠? 20에서 22도가 정도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신생아 병실 온도를 조금 높게 해준다. 습도는 습도가 일반적인 병실의 습도가 40에서 60%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높게 기관지 뭐 분비액이나 이런 것들도 잘 배출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습도도 55에서 65%를 조금 높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 예방 보겠습니다.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염은 임균성 안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를 태어나면서 지나면서 나오면서 이 임균에 노출이 돼서 임균성 안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은 1% 질산은 AgNO3를 한두 방울 또는 넣거나 아니면 1% 테트라사이클린 그 다음에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안연고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약물을 사용해서 임균성 안염을 예방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참고적으로 조금 가외인데요. 감염과는 조금 다른 파트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신생아 대부분 이제 간 기능이 미숙해서 출혈성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분만 전에 비타민 K를 주사 맞지 않은 경우 분만 후에 비타 K를 근육 주사하게 되는데 이건 분만 후니까 누가 맞아야 될까요? 네, 신생아가 맞아야 되겠네요. 그죠? 엄마가 맞는 게 아니라 신생아에게 비타 K를 근육 주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탯줄 간호입니다. 탯줄.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탯줄 제대를 절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절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 언제 하느냐? 제대 박동이 중지된 후에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제대 박동. 탯줄의 이 박동이 멈춘 다음에 절단을 하면 된다. 그래서 철분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요소를 태반으로부터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대 박동이 중지된 다음에 절단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절단 부위는 감염 발생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75%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잘 건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탯줄이 탈락하는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되면 탯줄이 제대가 떨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서 잘 건조시켜주고 그 제대 부위에 감염 증상이 있는지 잘 살펴줍니다. 그래서 감염 증상의 일반적인 게 이제 홍반, 부종, 빨갛게 보이거나 아니면 부어오르거나 아니면 고름이나 이런 분비물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목욕입니다. 네, 물목욕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우리가 목욕을 시키게 되는데 물의 온도는 보통 40도 전후
물의 온도를 체크해서 우리가 신생아 목욕을 시키게 되고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체크할 때는 온도계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팔꿈치로 해서 어느 정도 너무 뜨겁지 않은지 너무 차갑지 않은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은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10분 내외로 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로 해서 짧게 빠르게 끝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하되 수유를 하기 전에 합니다. 수유를 하기 전에 수유를 하고 목욕을 하게 될 경우에 목욕을 하면서 아이의 그 수유한 것이 역류가 돼서 나올 수 있겠죠.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토가 또 나오면서 흡인성 폐렴, 흡인이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흡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유를 하기 전에 목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때는 얼굴을 시작으로 해서 머리에서 다리 방향으로 씻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 태지는 제거하지 않는다. 억지로 이걸 제거하려고 하면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목욕 중에 청색증이 나타났다. 그러면 목욕을 중지하고 보온을 해줘야 됩니다. 보온. 아이들은 체표 면적이 넓어서 체표 면적 이게 넓어서 체온을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온에 신경을 써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고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간호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요. 24시간 내에 제일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 눕힌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 그리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물질이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체위를 취해줍니다. 그래서 분만 직후 최우선 간호가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 네,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태변을 배출하는지 확인을 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이내에 태변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직장, 항문, 기형을 의심해 볼 수 있겠다. 네, 그 다음에는 퇴출 절단하게 되죠. 그래서 퇴출 절단 부위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도로 해서 물로 통목욕 해줄 수 있겠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생아에게 우리 모유수유를 하게 되죠. 수유도끼 보겠습니다. 모유수유를 하게 되는데 모유수유에는 이제 초유와 성숙유가 있습니다. 네, 초유와 성숙유의 차이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초유는 분만 2-3일 동안 분비되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황색인 모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체가 굉장히 많고요. 태변을 배설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성숙유에 비해서 색깔이 좀 더 진하고요. 비중이 무겁다. 끈적끈적하니까 비중이 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성숙류에 비해서 비타민 A, 단백질, 무기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열량이 적어요. 단백질이 많으니까 나머지 탄단지 중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더 적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지방이 적다는 건 열량이 더 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숙류에 비해서 비타민 A, 단백질, 무기질이 많고 탄수화물, 지방, 열량 이런 게 더 적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성숙류. 네, 초유는 분만 후에 2-3일 동안 나온다고 했고요. 성숙류는 초유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유즙을 우리가 성숙류라고 합니다. 색깔 자체는 초유보다는 좀 연해요. 그래서 백색이나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단맛이다. 단맛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유의 장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모유. 인공 분유와 달리 모유의 장점이 있죠. 모유의 장점. 네, 모유의 장점은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이죠. 돈이 들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일정한 온도 유지할 수 있고요. 신선합니다. 네, 그리고 위생적이에요. 소독할 필요 없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엄마가 바로 아이가 원할 때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A, 당질이 많아요. 우유에 비해서 비타민 A, 당질이 많다. 대신에 우유, 모유 말고 우유는 또 단백질이 많다. 단백질이 많다. 네, 초유의 아까 특징적인 게 있었죠. 초유의 특징적인 거는 비타민 A가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많고, 성숙류에 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질이 많다라고 했어요. 성숙류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유에 비해서 모유는 비타민 A, 그 다음에 당질이 많고요. 우유는 단백질이 많다. 네, 그리고 모유 수유 시에는 비타민 C를 첨가하고 인공 영양 시에는 비타민 C를 첨가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공통적으로는 비타민 C가 둘 다 네, 첨가를 해서 주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모유의 장점은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 가능성 굉장히 적죠. 그다음에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아이가 빨면서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옥시토신이 자연 피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모체에서 배란이 되는 걸 좀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모체의 건강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 자체가 자궁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비물 오로 이런 것들을 잘 배출시켜서 산욕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체의 배란을 죄송해요. 네, 모체에 그래서 배란을 억제해서 자연 피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모체 건강 회복을 도와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 간의 애착 촉진시켜주죠. 연대감 형성할 수 있게 해줘요. 아이를 엄마가 안고 수유를 하면서 연대감이 형성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즙 분비를 촉진하는 요소. 엄마의 모유가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갖춰지면 되느냐. 네, 규칙적으로 수유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유방을 비워준다. 그래서 3시간 정도 간격으로 수유를 규칙적으로 해서 유방을 비워주면 유즙 분비가 잘 된다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유즙 분비를 잘 되게 하려면 잘 먹어야겠죠. 그래서 열량을 340kcal 정도 증가시켜주고 영양이 풍부한 시기, 풍부한 시기,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3000cc 이상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유방 마사지를 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방에 남은 젖은 모두 짠에 비워줍니다. 네, 비워줍니다. 잘 비워주고 잘 먹고 하면 유즙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제 유방의 관리는 유방의 표면이 빨개지고 몽우리가 만져지거나 아프면 유방염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유방염이 생겼을 때 계속적으로 그냥 수유를 해야지만 빨리 합병증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된 쪽은 수유해도 괜찮아요. 수유해도 괜찮은데 이 세균성 유방염이 있을 때 유즙 맛 자체가 짜지게 되므로 아기가 먹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방 수유하고 염증이 있는 쪽은 짜낸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방을 관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유 방법. 수유를 할 때는 수유 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수유 후에 갈아주느냐, 수유 전에 기저귀를 갈아주느냐, 잘 지문에 나오는데요. 수유 전에, 수유를 하기 전에, 젖을 먹이기 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기저귀를 갈아주게 되면서 이제 발을 들거나 들어 올리게 하게 되면서 신생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위의 기능이 미숙하다 그랬죠. 위의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분문,
분문 조임근이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토할 수 있어요.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를 하기 전에 기저귀를 갈아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수유 후에 트림도 잘 시켜주고 혹시나 이제 동시에 자주 토하게 되더라도 정상적이다. 그래서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역류가 생길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유를 먹일 때는 이제 유방을 물로 씻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뭐 비누를 사용해서 닦아준다, 뭐 알코올을 이용해서 닦아준다, 이런 것들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 정도로만 잘 닦아주거나 잘 씻어주면 된다. 네, 그리고 아기가 젖꼭지를 깊숙이 입에 넣을 수 있도록 손가락 2개를 사용해서 지지해주고 유륜까지 물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유방을 바꾸어가면서 한 10에서 20분 동안 충분히 먹여줍니다. 충분히. 그리고 수유를 하고 나면 수유 후에 트림을 꼭 시켜줘야 되죠. 가스가 차서 복부 팽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유 후에 트림을 꼭 시켜준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유가 끝나고 나면 남은 젖은 모두 짜내서 비워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영양, 모유 수유를 했다면 이제 인공수유. 우리가 분유를 탈 때는 물을 끓이게 되죠. 물을 끓이게 되는데 100도씨 이상으로 끓인 다음에 식혀야 됩니다. 그 물로 그대로 해서 분유를 타는 게 아니라 50에서 60도 정도 식힌 후에 분유를 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또 체크를 해야 되는데 팔목 안쪽에 이제 몇 방울을 떨어뜨려 보아서 너무 뜨겁지 않은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병 젖꼭지는 매회 먹일 때마다 소독한 거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0분 이상 자비 소독해서 뒀던 것들을 이제 먹일 때마다 교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유병과 젖꼭지는 매회 소독한 거 사용한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유 시 젖꼭지를 잘 기울여서 공기가 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서 수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유 후 반드시 트림시킨다. 그 다음에 남은 우유 버려줍니다.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어요. 남아있는 분유에서 세균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우유는 버려주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젖꼭지 구멍은 적당히 뚫어서 너무 많은 양이 나오지 않게 해야겠죠. 네,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이제 또 기도로 흡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서 젖꼭지 구멍은 적당히 뚫어준다. 네, 그 다음에 비타민 C 첨가해서 수유해주면 되겠습니다. 인공수유에서 부족한 부분이 비타민 C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첨가해서 수유를 하겠다. 그 다음에 수유를 할 때 수유 시에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토하는 경우 가장 먼저 엎드린 자세로 아이의 머리를 낮춰주거나 머리를 옆으로 측위로 돌리거나 아이를 거꾸로 들어서 우유가 흘러나오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빨리 보고를 해주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젖병을 입에 물리고 있으면 안 되죠. 물리고 이렇게 받쳐만 주면 안 됩니다. 받쳐만 주면 안 되는 게 어쨌든 밀접한 신체 접촉도 안 되고요. 엄마와의 애착 형성이 안 돼요. 애착 형성 안 되고 애착 형성이 안 돼. 그 다음에 잠자는 동안에 흡인 위험성도 있어요. 흡인 위험성. 그 다음에 중이염도 유발할 수 있고요. 우리 젖병의 충치, 젖병을 물고 있으니까 이제 충치 가능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젖병을 입에 물리고 받쳐만 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공수유 순서. 인공수유 순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낮은 농도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보리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포도당, 설탕물 같은 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줄 수 있겠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생아 질환과 간호도끼입니다. 신생아에게서 볼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 질환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간호를 도울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선천성 기형입니다. 선천성.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 있는 거. 네, 이거 자체가 이제 근데 영아가 사망할 수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질병명이 이제 구순열, 토순이라고 하는데요. 입술이 갈라져 있는 질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개열, 입술 천장이 갈라져 있는 구개파열이라고도 하는데 구개열이 있고, 요렇게 이제 구순열이나 구개열이 있으면 아이가 빨아서 먹을 수가 없겠죠. 먹을 수가 없어요. 수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망의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항문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뇌가 작은 소두증, 머리가 작은 소두증일 경우, 선천성 기형일 때 영아 사망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생 시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분만 시에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머리 쪽으로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게 이제 산류에 대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개 혈종에 대한 게 나오죠. 산류는 두피에 생긴 경계가 불명확한 부종이에요. 혹같이 이렇게 경계가 불명확하게 부종이 부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 3일 내에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기는 해요. 두 번째가 이제 두개 혈종인데요. 두개 혈종. 산류와 차이는 산류는 키워드가 이제 두피에 생긴 거고요. 두개 혈종은 두개골과 골막 사이에 이제 강한 압박을 받아서 혈관이 파열돼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긴 부종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합병증이 없으면 이제 치료가 필요하진 않고요. 보통 한 2주에서 3개월 이내에 흡수가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출생 시 손상, 분만 시에 손상 입을 수 있는 게 골절이 있겠네요. 골절 중에서도 쇄골골절이 가장 흔합니다. 가장 흔한 출생 시 손상이 쇄골 쪽에 이제 뼈가 부러지는 거겠죠. 그래서 분만 외상 중에 신생아에게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쇄골골절 시 모로반사 소실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있는 쪽에 발이 모로반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절된 쪽의 팔소매를 옷에다 핀으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삼각대, 팔자붕대 적용해가지고 몸에다가 팔을 붙여서 고정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간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비는 안면, 얼굴 쪽에 나타날 수 있는 마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지 쪽에 나타날 수 있는 마비가 있어요. 얼굴 쪽은 분만을 할 때 안면신경이 섭자나 산모의 청골 부위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상지, 팔 쪽에 이제 마비가 나타나는 건 난산 시에 앞 어깨를 분만하기 위해서 목을 옆으로 너무 잡아당기거나 팔을 머리 위로 당기거나 아니면 어깨에 과도한 견인이 가해질 때 압박을 받아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입니다. 신생아에게 가장 감염이 되기 쉬운 부위 어디냐? 제대 절단 부위, 그 다음에 눈, 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이 독성 홍반, 그래서 신생아 발진이라고 하고요. 신생아 발진, 자연 소실되고 5일에서 7일 이내에 자연 소실되는 원인 불명의 전신성 홍반, 빨갛게 되는 발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잘 발생하는 부위가 아까 제대 절단 부위였죠. 그래서 탯줄 자른 부위. 그래서 파상풍, 그 부위에는 이제 파상풍이 잘 올 수 있겠는데요. 이 파상풍, 소독되지 않은 기구로 제대를 절단하거나 외상에 의해서 감염이 되죠. 그래서 신생아 가정분만, 집에서 아이를 분만하게 될 때 가장 오기 쉬운 질환이 파상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이나 제대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제대를 이제 결차를 할 때 소독된 가위를 사용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 소독된 가위 사용해서 예방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감염이 잘 생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균성 안염이 올 수 있어요. 임균성 안염. 산도에 있던 임균에 감염된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출생 직후에 1% 질사는 액을 점안을 하고요. 곧 그 다음에 한두 방울 점안을 하게 되고 한두 방울 점안하고 곧 생리식염수로 세척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 크레데시 점안법이라고 합니다. 네, 질사는 대신에 테트라사이클린, 그다음에 에리스로마이신 연고를 사용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는 이제 매독. 매독은 어머니의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죠. 원인균은 트레포네마 팔리둠균. 그 다음에 또 아구창 있습니다. 아구창 질환. 신생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구창 질환. 네, 분만 도중에 산도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오염된 손 아니면 젖병에 의해서 감염이 돼요. 이 균은 칸디다 알비칸스라는 곰팡이균이 원인이 되어서 입안에 혀의 점막에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비슷한 흰색의 백태가 끼고요. 억지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출혈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억지로 제거하지 않고요. 입안에 이제 아구창이 생기니까 우유를 빨기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간호는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1% 젠티안 바이올렛을 도포를 해줄 수 있겠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이 되는 질환이다 보니 아이들 젖꼭지, 젖병 이런 것들 자비 소독해주고요. 장난감도 소독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흰색 백태 반점 제거하게 될 경우에 이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입니다. 대사. 우리 몸에서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선천적으로 원인은 소화효소.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소화를 시키는 그 소화효소를 만드는데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증상 자체가 구토, 저짐, 경련, 저발육, 지능장애, 발달퇴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진단은 신생아 시기에 선별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검진 무료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 방법은 생후 2에서 7일경에 병원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발 뒤꿈치 쪽에서 체열을 해서 체열용 여과지에 둥글게 표시된 부분에 묻힌 다음에 건조를 시켜요. 그래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검사실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생후 이틀에서 3일 사이에 하게 되고요. 수유를 시작하고 24시간이 지난 후에 보통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자연분만하면 보통 퇴원 전에 이거 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G스캐닝 있습니다. G스캐닝. 얘는 이제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과는 다르게 발육부전, 정신지체, 학습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염색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에 대한 건강진단 검사가 G스캐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성장이 잘 안 되거나 정신지체가 있거나 학습장애 등을 유발하는 주요 염색체 이상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